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34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많이 지치셨어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책 홍보하는 일을 하는 용도사입니다. 예, 책 만들고 있는 윤희입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 제작하는 붉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녹음 날짜가 3월 며칠이죠? 28일. 네, 3월 말인데요. 우리 그 이제 전전 대통령이셨던 이명박 장로님이 이제 동부구치소로 네. 이제 국가의 녹을 드시러 가셨어요. 녹이 아니죠. 급식 무상급식 이제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예, 좋더라고요. 새로 생긴 데라서. 네. 제가 성동구치소 시절에는 그 근처에 많이 다녔는데 새로 생긴 거예요? 예, 거기가 동부구치소가? 이제 문정동이 이제 법조단지가 새로 정비되면서 네. 새로 생긴 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건물이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또 우리 MB께서는 또 신축 건물도 그 장지역에 가든파이브라고 예. 되게 크게 이제 그 네. 이제 있는 그 단지 바로 옆에 저 출근길마다 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항상 봅니다. 동부구치소를요? 예. 그- 되게 아주 그 깔끔한 건물이에요. 안을 들어가 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신식 현대. 근데 아마 그 세면 그 뭐냐 이게 새 건물에는 뭔가 시멘트가 안 말라서 그런 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 만큼. 새집증후군? 네네네 맞아요. 새가목증후군에 아마 지금 좀 우리 있으시 않을까. 각하께서 또 새집증후군에 또 시달릴 수도 있다라는 또 네. 그렇군요. 우리 또 근데 옛날에 그 대선 때 한창 일부지만 또 주로 이제 또 많은 일부 대형 교회들 중에 주로 그랬는데요. 우리 장로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서 MB를 찍어야 한다고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회 안에. YS 때도 그런 얘기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때 처음 나온 이야기죠. 예.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이승만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제 그건 워낙 옛날이니까 예. 좀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요. 저는 지난해에 밝혔듯이 네. 원죄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회개하셨으니까. 네, 속죄하는 마음으로. 네. 네. 그럴 수 있죠. 옛날에 네. 저 초등학생 때가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MB께서 오셔서 간증하시던 그걸 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나도 저런 성공한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죠. 저는 요즘에 좀 그 영상을 보다가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7년 이제 한나라당 후보 경선할 알아요. 때 네, 알아요. 서로 디스하던 맞아. 게 그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박근혜 논리 오지던 시절 네. 그거 맞죠? 맞아요. 겁나 쪼목 따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똑똑해 보여요. 네. 대박 진짜. 네. 아주 잘 찾아내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던 분의 그 얘기도 생각나고. 그 진짜 웃기잖아요. 그 서로 약점 찾은 게 지금 다 발목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웃겼어요, 진짜 그거.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때 예. 사실 원래 그 당내 경선이 제일 치열하잖아요. 온갖 정보전과 이런 게 난무하고 살벌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MB는 나중에 최태민 이야기하고 뭐 살벌하죠. BBK 얘기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그때나 그렇게 싸우고 이제 자기들이 되면 아무 상관없겠다고 생각했겠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장로 대통령을 교회가 뭐 어쨌든 맞이했는데 이제 뭐 동부구치소 716호로 이제 들어가셨어요. 참 이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장로 대통령 만들자는 사람들 지금 다 뭐 코빼기라도 보입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또 기독교 안에서도 뭐랄까요, 이제 뭐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눈다라기보다는 좀 생각이 다른 신앙관이 다른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 중에는 이런 사태를 굉장히 좀 통감하고 참 우리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왜 하냐면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룰 책과도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오늘 인트로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저희 윤희님께서
책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어떤 책 골라주셨나요? 예, 제가 오늘 고른 책은 디아 출판사에서 나온 신학을 다시 묻다. 저자는요? 예, 저자는 후카이 토모아키 선생님이시고요. 네, 부제도 소개해 주시죠. 예, 부제는 사회사를 통해 본 신학의 기능과 의미입니다. 네. 예. 뭔가 좀 약간 딱딱한 느낌도 좀 드는데. 예. 사실 제가 이 출판사의 이제 관계자분을 만나서 네. 이 출판사가 이제 독서 운동을 하시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가입을 하고 이제 이 책을 받아보게 돼서 네네. 사실 제가 이 책을 소개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었고 사실 저는 이 책을 네. 이 책 이전에 제가 편집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편집자란 무엇인가 편집자론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사실 그 전에 그 하늘 아카데미 하늘 출판사에서 나온 후쿠아 토모아키 선생님의 이제 사상사로서의 편집자라는 책을 제가 맞아요.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 책을 알고 있었는데 예. 이분이 쓰신 책이라는 걸 몰랐어요. 예, 그리고 번역자도 똑같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매치가 됐어요. 예, 그 책을 사실 읽으려고 왜냐면 그 책은 사실 기독교 책 출판사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예, 그리고 정말 그 그러니까 편집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19세기에 특히 기독교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편집자들이 어떻게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 오고 그것들을 어떻게 전파했는지에 대해서 잘 좀 기술된 책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이제 앞부분을 읽고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다가 때마침 또 똑같은 저자와 똑같은 역자분의 책이 네. 나와서 예, 반가운 마음에 이 책을 골랐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사실 일반론이 제일 어렵잖아요. 네. 사실 뭐 신학이 뭐야, 뭐 의학이 뭐야, 법학이 뭐야, 뭐 그런 것들, 뭐 정치는 뭐야, 국가는 뭐야 이런 거 쉽게 그러니까 질문은 하긴 쉽지만 사실 쉽게 대답할 수 없는 그렇죠. 주제들이잖아요. 네.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풀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사실 이런 질문들 그런 질문들 일반적인 질문들이 사실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도 쉽지 않고 각자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또 반박하기도 제일 쉽고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교육 방법이나 생각들이 다 다르듯이 사실 신학이라는 것도 어떤 신학적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 사실 다 다르고 그리고 굳이 뭐 신학이라는 게 필요한가 뭐 특히 또 사실 우리나라에 더 많으신 분들은 사실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렇죠. 안티크리스트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측면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신학이 과연 필요한가? 신학은 어떤 학문인가? 그리고 다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신학적인 한따까리들은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믿고 여기 네? 계신 분들이 누구죠? 예. 저랑 예. 여기에 뭐 칼뱅과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루터 칼뱅인 줄 알고 제가 이 책을 골랐습니다. 말씀이 심하시네. 아니 약간 우리를 보내버리는 건데 이거는. 네. 네. 아, 그래서 이 책의 시작이 좀 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예, 그리고 왜 이제 이 책을 집필하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재밌었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도 이제 한 가지 덧붙이고 이제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 이제 저희 팟캐스트를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저희 팟캐스트를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면 종종 가끔 기독교 책을 좀 다루잖아요. 좀 생뚱맞아 보일 수 있고 특히 교회 안 다니신 비기독인 분들 중에는 그래서 이제 얘네 뭐 종교 팟캐스트인가? 기독교 그냥 팟캐스트 하는 애들인가? 물론 저희가 또 그런 뭐 그 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비기독교인 분들과 그냥 그런 허물 없이 장벽 없이 저희가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이런 책들을 가끔 고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희가 다룬 이 신학을 다시 묻다라는 책이 저희가 이 팟캐스트에서 가끔 좀 기독교 책을 고르는 어떤 이유, 어떤 대답으로 좀 대답이 될 수 있겠다. 좀 결론적인 저만의 결론이긴 하지만 네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고 한번 들어보시고 얘네들이 그리고 또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면 교회 안 다니신 비기독인 분들도 좀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예, 또 생각이 드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예, 서양사, 그러니까 세계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서양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네.
예, 신학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뭐 이제 신학이 어떤 학문지를 이제 논외로 하더라도 신학의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서양사가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기준점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또 뭐 르네상스라든지 뭐 종교개혁이라든지 이런 커다란 분기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중세와 근대를 나누는 어떤 구분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르네상스만큼이나 종교개혁은 굉장히 어떤 세계를 바꾸는 그런 힘이 됐고 동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신학은 어떤 형태를 취해왔고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형태를 취해왔고 그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더 이제 서구 세계가 다원화되고 또 세계 그들이 인식하고 있던 세계가 더 확장되면서 이제 신학은 어떠한 이제 기능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거는 특히 이제 신학을 수입한 특히 이 저자가 일본이기 때문에 일본도 신학을 주로 수입을 많이 했을 거고 이제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신학이 소비되는 아시아 최대의 신학 시장이기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기독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많이들 감화받으면서도 또 상대적으로 또 반동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 도입 부분이 어쨌든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글을 쓰시게 된 동기가 이제 이분이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게 됐는데 종교 특수 연구라는 수업을 하게 됐는데 종교 특수 연구. 예, 이분의 이제 강의 제목이 비렐름 시기와 바이에르 시기 독일 사회와 신학이라는 거였는데 잠깐만요. 뭐라고요? 예, 빌 뭐요? 나와요. 비렐름 시기와 바이에르 시기. 그러니까 이게 네. 20세기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렐름 그러니까 황제 시절이기도 하고 이제 네. 이 바이에르 공화국이면 1919년에 이제 독일의 바이에르 공화국이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세워지는데 그 시기에 어떤 독일 사회와 신학에 대해서 이제 이분의 전공이자 이분의 어떤 논문이 그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주로 독일 신학 쪽에 좀 빠삭한 분이신 거죠? 예, 이분이? 19세기 독일 개신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네.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쪽에 이제 관심이 있으셔서 강의를 개설했는데 이게 도쿄대학교가 국립대학교라는 거죠. 근데 국립대학교에서 이런 개신교 강의를 하는 게 네. 종교 강의를 하는 게 그리스도 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의문과 질문에서 이 책이 어떻게 보면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종교학적인 한데 그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신학이 과연 어떤 학문가에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한 학문이 될 수도 있고 네. 이제 세상을 위한 학문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나온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법학은 법정에서 주로 유효한 학문이고 의학은 이제 병원에서 유효한 학문이고 이제 신학은 이제 주로 교회에서 논의되는 학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법학이 법정 외의 영역에서 의미가 없냐? 그건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의학이 병원 밖에서 의미가 없는 학문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주로 이제 소비되고 교회 안에서 사용되긴 하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충분히 유용한 학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않느냐. 예, 않느냐.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질문을 가지고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분도 어쨌든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정부의 연구비를 신청한 다음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특정한 어떤 종교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지원을 받는 게 과연 타당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이분에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학이라는 학문이 이제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가, 어떻게 연구되고 어떻게 소비되는가를 잘 이해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그러니까 초기 로마의 국교로 정착되고 그 이후에 이제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전부인 세상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명권을 이루고 많은 것들을 이루어왔고 그들 안에서의 어떤 신학이 융성하게 일어났고 그 이후에 이제 신학이 또 상대화되면서 세속법과 어떤 신학이 함께 가는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것들이 세속과 어떤 신학이 상호 연관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왔고 그것이 우리의 역사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좀 신학의 역할, 신학이란 무엇인가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책 서두에 이분이 대학생 시절인가 대학원생 시절 때 이제 어떤 다른 이제 같은 대학원생이랑 대화하다가 무슨 공부 전공하냐고 했더니 제가 그 신가쿠 한다고 일본어로 신가쿠 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이제 같은 신학을 저기 일본 신학인데 발음하고 진학이랑 같은 이제 용어였던 거예요. 발음이었던 거. 그래서 진학 관련돼서 나중에 뭐 그거 하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조차 일본에서는 아예 거의 뭐 이제 그렇지. 저희보다 이해를 할 사실- 수 없는. 근데 이 저자분이 한국과 일본을 같이 병행해서 표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이분이 조금 이제 한국을 좀 되게 일본을 비슷하게 그러니까 동아시아하고 여러 부분에서 이제 비그리스도교 전통으로 출발한 것은 맞는데 가장 큰 차이는 사실 한국은 교회가 엄청나게 큰 세력이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MB 장로 대통령을 만들었을 만큼 이 사회에 되게 어떤 그 중심부로 자리를 오랫동안 잡고 있었는데 일본과는 그게 큰 차이가 되게 이제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본이 처한 일본이라고 하는 우리 바로 옆 나라지만 훨씬 더 교회, 그러니까는 바로 옆 나라인데 차이는 교회라고 하는 어떤 그 온실 혹은 어떤 그 울타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런 어떤 시각을 되게 크게 보여준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소위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특히 우리는 이제 미국, 이분이 이제 그 실용주의 정통을 마지막 장에서 많이 다루는데 그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실용주의와 청교도로 흘러온 그런 어떤 교회 중심의 신학이 아닌 이분의 얘기로는 독일과 어떤 프랑스 혁명을 거친 교회 없는 어떤 종교적인 신학으로 영향을 받은 일본의 어떤 신학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완전 그림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거는 이분이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위기의식이라고 하나? 어떤 그 정말 이 정체성에 대한 혼란, 신학자로서의 이것을 딱 짚고 그거 하나 사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쭉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전 되게 흥미로웠고, 그 이제 아까 불금피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팟캐스트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고민,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고민을 되게 바로 옆 나라 학자가 되게 탁월하게 잘 하고 있다, 이 생각은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신학이 소비되는 것과 한국에서 신학이 어떻게 소비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떤 기복적이면서 그 신앙으로서의 어떤 기독교가 훨씬 많이 소비되고, 이제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교회를 통해서 형성된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사회적 파급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한데, 일본에서는 하나의 어떤 이상향이자 어떻게 보면 지적으로 어떤 지적인 신학이 소비되고, 그러니까 저 일본 교회는 가본 적이 없지만 일본에서 교회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아담하면서도 굉장히 역사적 건물로 지정되어 역사적 건물의 느낌이 나고, 그리고 일본 교회는 특이하게 그 해당하는 주의 그 바깥에 게시판에다가 설교 제목을 적어놓고 누구누구 목사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렇게 적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소비되는 방식이며 그렇게 신사 가운데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뭔가 소수자의 어떤 종교라면, 저희도 사실 뭐 기독교도 여기서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겠지만 그래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회의 어떤 지배 세력으로서 처음 이제 대한민국 건국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고, 이제 이제 선거가 다가오지만 어떤 그 정치 세력 그 표밭으로서 그 교회가 무시 못할 세력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교의 소비 생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저희는 좀 영미 쪽의 어떤 경건주의라든지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청교도주의라든지 어떤 엄숙함 뭐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일본은 어떤 그 신학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엄청난 박해와 탄압과 이제 정말 그런 모진 어떤 고통들, 그러니까 통상만 했지 사실 종교 자체는 정말 뭐 포르투갈과 네덜란드와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그들의 신학은 안 받으려고 사실 몸부림쳤고,
어떻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과 문화가 굉장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이분도 사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이나 전 프랑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럽 대륙의 어떤 영향을 더 많이 받다면 저희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영미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책에서도 주로 이제 중세 이후 종교개혁 이후의 좀 신학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이제 종교개혁과 중세 몰락 쪽은 사실 독일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이후에 17세기 영국 신학 다루고 있고요. 또 프랑스 혁명과 신학을 다루고 있고 주로 뭐 유럽 쪽 이야기 많이 하시는 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실용주의를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 책도 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신학이 현재는 이제 일본 그래서 이 시간 순서대로 흐르면서도 각각의 나라들을 각 장마다 건드려주고 있는 게 이 책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저는 두 분이 이야기하신 것도 공감이 되고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본과 한국의 차이도 알겠고 일본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크리스찬이티의 그 다름도 이해하겠어요. 근데 비기독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한국이나 일본의 비기독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좀 느껴지거든요. 근데 단지 그 그룹의 규모의 차이일 뿐 그리고 성향의 차이일 뿐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울타리 바깥에 있는 비기독인들이 보기에는 저는 그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뭐 여기서 막 청교도주의 막 이런 이야기하고 막 뭐죠 신학자 막 이름 막 꺼내가면서 하면 모르잖아요 사실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도 예를 들어서 뭐 불교 뭐 굉장히 그 고승 이런 분들이 뭐 소승불교하는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일 텐데, 그러니까 이 정교분리 사회가 명확하게 딱 구성된 이 한국과 일본의 이 사회 안에서 이 신학이라는 것이 조금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측면의 신학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학은 그런 아까 그 이야기하셨던 한국이 계승하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복음주의적 그리고 그 영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구심이 사실 있는 거죠. 우리끼리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우리끼리는 가능해, 어려워, 가능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네,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네, 동의하고요. 그런 느낌. 여기 중간에 프랑스 혁명을 되게 깊이 다루잖아요. 프랑스 혁명 때 마음의 법치라고 하는 그 어떤 발행지를 좀 깊이 다루는데 그게 저는 우리나라 이 한국의 상황이 곧 목도하게 될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어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혁명 때부터 어떤 그 세속화가 시작되면서 교회와 분리된 신학 혹은 신앙이 이제 태동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면화가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그렇게 이제 하는데 되게 중요한 건 저 이제 어쨌든 프랑스 혁명과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비교가 가능한 이제 촛불 이제 시위 그 촛불 이제 시민 혁명 이런 걸 겪었잖아요. 겪고 나서 사실 지금 이제 장로 대통령이 필요 없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복음주의 아니어도 되잖아요. 너무나도 진짜 물론 제가 뭐 빠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전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이 물음을 해야 되는 이제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가 저는 오히려 더 그래서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본이 얘기하신 대로 소수자의 신학을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 아주 그 이성과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이 대학 신학 학부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어봐야 종교학 안에 아주 그 하나의 분과로서 이제 개신교를 가르치는 그 위치에 서서 그 어떤 위기의식과 정체성 혼란을 가지면서 이제 언어의 개토화를 탈피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는 이제 아마 붉은 PD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강조하시는 것처럼 되게 앞으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게 저는 되게 더디고 계속 앞으로 생각을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저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페북만 하더라도 이제 기독교 패친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사실 저도 포함해서 하는 저희가 그렇다는 언어가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미 네. 종교적인 언어고 개토화가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개혁주의, 튤립, 뭐 은혜, 성화, 칭의, 튤립. 무슨 뭐 이런 뭐 신학적인 용어들 이런 것들이 사실 패친들끼리 막 그런 거 다 얘기하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하나의 얘기하신 대로 섬이 이제 돼가지고, 매니악하죠. 네네, 그게 너무 심해지고 그 바깥에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뭐 윤리적이고 하나님 나라고 뭐 그런 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더 그 나아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그 삶에서 조금씩은 그래도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기 의식을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일본, 저는 이제 전에도 느꼈지만 일본 사상가, 일본 철학자의 글은 되게 독특해요. 저는 그거를 되게, 제가 일본 책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전에 어떤 일본 철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되게 서구 철학을 제대로 정통하게 해석하면서도 일본식으로 풀어내는 게, 저는 그게 이 책에서 똑같이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이라는 걸 느껴질 만큼 뭔가 글이 되게 쉬우면서도 깊이가 있고 정통하고, 또 여기에 재밌는 게 신학의 두 가지 아주 큰 이제 이해를 얘기했잖아요. 신학 해제? 그래서 뭐 성서학, 교리사, 조직신학, 종교철학, 뭐 윤리학, 실천신학 이거 다 얘기하는 그냥 아주 일반적인 신학에 대한 소개와 그거를 완전 정반대로 칼 바르트가 얘기하는 신학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는 이들의 신학이다, 교회를 위한 신학이다,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네. 근데 이제 일본 신학은 바르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그 둘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 아닌 이 두 방식은 많이 했고, 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사회사로 영향을 끼친 신학의 기능과 의미를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본 학자다운 어떤 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전 되게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니까 그 이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인터뷰하신 게 있어요. 국민일보 인터뷰인데요. 여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분도 이제 그 어떤 일본은 이제 기독교인 비율이 1% 미만이고 책에서도 일본 신학의 빈곤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일단 뭐라고 하시냐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일본, 한국 모두 해외에서 자동차 산업을 배웠다. 자동차를 들여와서 해체하고 연구한 끝에 지금은 더 좋은 자동차를 만든다. 동의할까요? 유럽에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에 가면 도요타나 현대차가 더 많이 보인다.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배운 기독교 역시 우리 사회 안에서 다시 해체하고 조립해서 해외에 역수출할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대답하셨는데, 근데 일본이 사실 학문적으로 좀 이런 게 굉장히 굳건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일본이 굉장히 번역이 강하잖아요. 그 이미 100년 넘게 그 굉장히 탄탄하게 다져온 그 번역 아래서 충분히 섭렵이 이미 너무 잘 됐고, 그러니까 다른 학문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지금 한 몇 세대 이후에 이 일본의 학자들은 꼭 이분 이름 뭐예요? 이분 이름 좀 약간 좀 안 외워지지 않아요? 후카이 토모아키. 네, 그런 문제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고 그런 의식을 꾸준히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두 가지 경험을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일본 선교를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청년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전도살 때 일본 선교인데, 일본에 어디? 일주일 동안 4군데 지역을 찍어가지고요. 거의 완전 스피디하게 그냥. 선교 맞아요? 선교 아닌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냥 아주 그냥 뭐 이제 길거리에서 막 그 워십하고 뭐 태권도 이런 거 해가지고 뭐 하고 약간 이렇게 그냥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분. 세미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선교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일본 우리나라 가장 가까운 이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선교를 가장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게 되게 강하잖아요. 아직 여전히.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선교와도 연관이 많이 됐고, 그래서 일본 개신교라든지 일본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어떤 그런 상황이나 이런 거 되게 열악하고 그런 걸 이제 많이 느꼈고, 이제 그 길거리에서 막 그런 이제 이제 한번 오라, 우리 태권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런 걸 할 때도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무슨 한국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제가 전도사 때 의정부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 의정부에 아니요 의정부 교회 아니에요. 이름. 의정부에 있는 의정부에 있는 모 교회 네. 사역할 때 그 의정부에 있는 어떤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그 기독교 대학이지만 그냥 일반 대학생들이 온 거기서 찬양 인도를 이제 하고 뭐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처음 느낀 그거였어요. 교회와 신앙과 그 세계 안에서만 살다가
낯선 일반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는 종교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겁나 다 자잖아요. 전혀 안 먹히고요. 네. 그들은 1도 관심도 없어 하고 완전히 그냥 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뭐 하는 거 이런 게 아예 그들과 이게 소통이 그때 제가 진짜 크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되게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도대체 신학이랑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앞으로 우리가 더 이제 고민하게 될 문제 같고 가나안 성도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 복음주의 보수 신학에서는 독일 쪽은 거의 자유주의 거의 악마의 거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의 게 있습니다, 가리워져 여러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이쪽이 정통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아주 작은 현상이지만 제 주변에는 이제 옛날에는 뭐 그 이제 바르트 자유주의자고 뭐 이런 사람들 읽으면 안 되고 신앙 다 버려지고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서슴지 않고 막 읽기 시작하거든요. 네. 속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분이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이 어떤 현대 신학의 렌즈로 쫙 보고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되게 그룹으로서는 되게 소수지만 우리나라의 신학이나 이런 분이 우리나라의 신학이 가야 될 어떤 지점의 한 부분을 되게 아주 탁월하게 잘 그려내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역시 루터 칼뱅을 모시고 제가 이 책을 고른 게 저의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좀 말씀해 주신 게 엄청 적으셨어요. 지금 이제 막 쏟아내실 거예요. 이제 막. 아니, 네. 저 별로 얘기할 건 없고 그냥 제가 들었던 생각이 결국엔 이 신학을 공부해서 과연 뭐 하냐 신학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 책에서는 교회를 위한 학문 대 이제 세상을 위한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이제 대립되는 것에서 좀 더 이제 세상을 향한 어떤 학문으로서의 어떤 신학 그것들을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신학의 역할은 결국에는 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고 지금 뭐 신학과 그렇게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신학적인 얘기를 함으로써 왜 우리가 스스로 고립되고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왜 개토화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교회 안에서는 사실 교회를 위한 신학이 필요할 테지만 또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신학을 알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세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아는 중요한 키워드가 신학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마법과 뭐 이제 신학이 결합함으로써 교회법이 나왔고 그 교회법의 많은 원리들이 이제 세속법에도 영향을 주었고 그것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권리라든지 자유라든지 어떤 의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맥락이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도 그 분야에 가깝고 결국에는 크리스텐덤 때문에 어떤 그 중세가 이제 기독교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고 그때는 이제 전 세계가 이제 기독교화였으니까 종교 선택의 자유가 없이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네. 사실 이제 신토에 어떻게 보면 있었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해체되면서 이제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다양한 신학적 경향들이 나타나고 그 사회에 맞게 신학은 또 새로운 필요들, 그 세대의 질문들을 어떻게 보면 해결해가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고 그것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신앙의 좋은 것들을 이제 세상에 영향을 많이 미침으로써 이제 더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은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는 수단으로서 신학을 이해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에 관한 가장 큰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 맥락이라는 거죠. 역사적 맥락으로서 그들이 이제 왜 그렇게 로마 시대 그 이전에 왜 그런 것들이 생겨났고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어떤 뭐 신학이 구체화되어 있던 건 아니잖아요.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뭐 초기 그리스도교 시절에는 뭐 구체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이제 그리스 철학과 어떤 로마 법이 만나면서 더 학문으로서의 체계에 갖추어 가고 그 학문이 해체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다른 학문들이 분화되어 왔는지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만이라도 이제 이 그리스도교 세계와 다른 세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고 이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았으며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가늠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떻게 보면 신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되게 가변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본질은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뭐랄까요? 만약 그 신학의 어떤 그 가변성이 꾸준히 좀 하여튼 잘 해왔다면, 저는 비기독인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에 냉정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 그 신앙에 좀 경도된 사람들은 그 어떤 진리의 불멸성 이런 것만 좀 강조하고, 사실 아까 그 신학이 가져야 할 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외면해버린, 그 특히 그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 근본주의 기독교가 그런 걸 외면해버렸던 거죠. 역사 속에서. 뉴스앤조이라는 기독 언론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책에 대한 서평이 있어요. 김동규 서강대 생명문화연구소 연구원님이 서평을 쓰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특별히 미국 신학과 실용주의를 다루면서 저자가 20세기의 중요한 신학 사상인 해방신학을 실용주의라는 맥락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현대 교회사와 신학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듯 해방신학은 20세기 남미의 상황과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신학이 정말 그 사회와 그 어떤 뭐랄까요, 그 사회와 나라를, 국가, 심지어 대륙을 들끓게 만든 정말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 해방신학인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분의 의견에 좀 동감이 됐고, 꼭 그렇게 굉장히 굉장히 임팩트한 그런 변혁을 가져오는 신학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해방신학 같은 그런 역사에서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었나? 잘 모르지만. 네. 저도 그냥 이제 아쉬운 것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 책의 만듦새가 기본적으로 비아답게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비아답게 요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모르시는 들면 분들이 많으니까. 비아의 편집 철학이나 이런 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인물들을 다 또 소개를 해줘요. 책마다 그 이제 장마다 어떤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자유주의 전통의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각주에만 있기엔 좀 아까울 정도로 이 인물들에 대한 아주 간략한 굉장히 소개들을 굉장히 세심한 편집이죠. 해주고 이제 오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오타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비아 그 전의 책들의 어떤 이런 디자인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학이 되게 담겨 있어서 비아가 이제 낸 어떤 이유에 대한 신뢰가 이제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이제 또 아까 제가 말했던 일본 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일본 학자의 책에 나왔다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동경과 어떤 존경과는 별개로 아주 작은 어떤 아쉬움은, 이 저자분이 일본이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배경이 거의 없는 이제, 그리고 또 자유주의 신학에 정통한 분으로서 너무 신중하시다는 느낌은 저는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에도 되게 신중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종교, 어떤 그 교회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도 신중하시고, 역사와 사회에 되게 이제 하나의 바탕을 두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했던 그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여전히 조금 저는 해소되지 않는 느낌은 좀 있고, 그러니까 고대 그 이제 이 세계 인류, 특히 아까 얘기하신 유럽만을 두더라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고대 유적 같은 것으로 되게 신중하고 조금은 이제 소극적으로 신학을 좀 변호하신다는 느낌은 저는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혹시 이게 뭐 철학이라든지 현대사, 그리고 이제 뭐 완전 전 세계 이제로 퍼져 나가서 보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게 그냥 약간의 저만의 어떤 아주 그냥 독특한 어떤 독서의 해석에 아쉬움은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일본인 학자로서의 정체성에서 묻어나오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네.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저자가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는 일본의 신학이 필요한가,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독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국적으로 저도 사실 그런 포인트에 예, 굉장히 예. 끌렸던 것 같아요. 예, 일본의 신학이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신학을 아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계시는 거고, 특히 마지막 부분에 신학의 현실성 차트 장에서 특히 그 네. 얘기를 하시고, 저자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신학을 안다는 것은 이런 수면 세계 아래 있는 얼음의 세계, 사회의 심층 구조, 눈에 보이는 세계를 눈에 산출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을 디딛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게 신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신에 보이지 않고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관념을 다루는 것 같고, 이제 내가 그 신을 못 믿겠는데 하면은 사실 그 못 믿는 사람은 사실 그걸 공부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왔고 그것이 역사의 추동력이 됐음을 사실은 부인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신학이라는 게 이제 사회 조직이나 법 제도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티즘 그 모든 어떤 방면에 있어서 신학이라는 게 영향을 주고 왔고, 그만큼 이제 그 일본 사회를 구성해왔던 어떻게 하나의 지적 흐름으로서 분명히 신학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학문으로서의 어떤 신학을 신학이 일본 사회에 필요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흐름들, 지적인 흐름들, 신학에 대한 흐름들을 좀 언급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 사회의 컨텍스트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는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또 한국적 맥락에서의 신학, 그러니까 저도 이제 팟캐스트가 사실 뭐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도 듣겠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들으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학이, 이 책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원하고, 동참하는 분들은 분명히 그래도 유의미하게 잘 요약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고, 그 부분에서 저자분이 이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런 생각에 동의가 돼요. 충분히 기독교 신앙과 무관하신 분들도 읽어보실 만하다. 근데 그래서 저 사실 거기에도 이 추천에 좀 이유가 좀 저도 포함이 되는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칠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컨텍스트에 대해,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한국의 이야기 조금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럼 신학의 가능성, 한국 사회에서 가져올 수 있는 신학의 가능성 뭘까요? 저는 일단 딱 떠올려지는 거는 민중신학 정도인데, 일단은 저의 무지를 먼저 고백하고요. 뭐 감안하시고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봤던 그 21세기의 민중신학의 어떤 그런 모양새들은 역시 굉장히 뭐랄까 갑자기 좀 쫄리는데 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모르는데 서양 철학자들을 굉장히 많이 빌려와서 재해석하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근데 민중신학 하면 사실 그 굉장히 토속적인 한국 토속신학의 대표로 세계 신학에서도 좀 알려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뭐 꼭 그리고 민중신학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거 그냥 각자 좀 이야기해보고 오늘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민중신학 이야기 아니어도 돼요. 저는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옴기니의 말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저는 근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신학이 서구 신학을 배제할 수는 없는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물론 자생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이제 자생적으로 토속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던 이제 훌륭하신 학자분들이 계셨고, 그게 민중신학이든 해방신학이든 이제 뭐 다른 신학의 이름으로 불리든, 저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식견이 짧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고, 그분들에서 우리가 이제 한국인으로서 그 민중신학이 어떤 신학인지를 알아야 될 지적인 욕구와 이제 지적인 필요가 있지만 저에게, 하지만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인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보수적인 신학 자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이 얼마나 유의미하게 다가오는지 이제
다 개별적인 문제겠지만 어쨌든 그거에 기반하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관심은 좀 이제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고 이제 그런 행태를 이제 왜 그리스도가 왜 이상한 행태를 보이는지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기 위해서 좀 말을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냥 뭐 그 부분에 알아서 있어서- 들으시겠죠. 예, 예. 뭐 들으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그 결국에는 우리의 신학이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왔나를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 안전바 내릴게요. 잘은 모르지만 네, 안전바 쉴드를 좀 쳐야죠. 네, 쉴드 쳤고요. 한국적 신학이라고 하는 이 그 문장 하나로도 엄청난 논쟁의 역사가 계속 이제 있었던 것 좀 같아서 허상인가? 그냥 하여튼 뭐. 네. 뭐 얘기하신 서구 신학과 어떤 우리 한국 이 풍토의 신학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은 계속 거듭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상대적으로 양 그룹이 거의 사실은 개토화된 것도 사실은 좀 보수건 진보건 되게 있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게 신학 한국적 신학이라고 했을 때 그 어떤 학으로서의 어떤 신학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물음을 하려면은 그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와 어떤 베이스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보수 우리나라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그 교단의 신학교가 지금 거의 뭐 이사진들과 이런 사람들이 거의 뭐 네. 건달 행패 부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지금 신학을 다루기도 너무 버거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에 지금 이렇게 신학을 다루는 게 더 진짜 너무나도 부러울 정도로 그렇긴 하지. 한편으로는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상식과 어떤 이 그 근대의 이 어떤 계몽부터가 좀 죄송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게 이런 사실은 논의조차 못 따라오. 저도 사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그랬고. 장로 대통령 뽑자 그러. 네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어서 뭐 우리는 그냥 양심, 뭐 도덕, 뭐 상식 이런 거를 회복하고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전 1세대 신학 1세대 2세대들이 못 해놓은 기록과 자료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본보다 훨씬 몇십 년은 더 떨어진 그런 이런 작업들을 다시 하나하나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은 한국적 신학은 되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질타와 그런 겸손과 반성과 성찰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학부 때 신학을 하다가 망한 사람으로서 망하셨어요? 아이고. 네. 네. 망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네, 저도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학적, 한국적 신학 이게 조금 약간 뭐랄까 굉장히 내포하는 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냥 토착화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도 뭐 그렇죠. 사실 뭐 그런 진보 신학, 민중 신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보가 있잖아요. 발전이 있잖아요. 성취가 있죠. 아까 이야기하셨던 그런 후진성이 있는 반면 어쨌든 서양 철학까지 동원해 가면서 새로운 텍스트와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 노력은 사실 폄하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두 분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국적 신학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제가 가지고 있던 거는 기독인들이 아닌 비기독인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들리는 텍스트이냐. 저 그게 좀 의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리다를 읽으면 그냥 데리다를 읽으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좀 무식해서 한 소리일 수 있습니다. 또 실드 쳤는데. 안전바도 내리셨고. 네. 뭐 저도 뭐 어차피 전공자도 아니고 뭐 어때 뭐 막 이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의 좀 굉장히 장점은 읽힐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그 그리스도교 신앙을 안 가지시는 분들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러움도 있고. 예, 저 요즘에 그래서 이거랑 병행해서 읽으려고 사실 그 하비콕스의 신리된 시장도 같이 읽고 있었거든요. 아, 네. 얼마 전에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논의들이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이 충분히 읽으면서 그것이 시장이 어떻게 신으로 대치됐고 어떻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사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그 만몬이 더 사람을 어떻게 지배해가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 수준 높은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그런 어떤 신학적인 글쓰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통찰은 충분히 그리고 자본주의 프로테스탄티즘이 어떻게 연결되어 왔는지 그 정도의 어떤 공통적인 어떤 의제가 있으면 충분히 비기독교인과 얘기할 수 있고 이 점도 이제 학문이라는 어떤 그걸 가지고 신앙의 사람의 됨됨이를 논외로 하더라도 신학이라는 게 어떻게 사회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텍스트인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좀 드네요. 들어보니까 요즘 그래도 좀 유의미한 거는 희년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헨리 조지에 굉장히 많이 기대지만 토지공개념 근데 그런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굉장히 상당히 한국 사회를 좀 흔들고 있는 어쨌든 그런 기반을 만들어준 좋은 영향 아닌가. 뭐 어쨌든 그것도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희년 사상이니까. 네, 그런 생각은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또 한편 또 그냥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도 덧붙이자면 뭐 이제 유실론의 시대에서 무신론의 시대에서 이제는 범신론의 시대로 다시 또 저는 회귀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도 이제 신이 되는 인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사실은 누구나 신이라는 이제 그 어떤 그 메타포를 활용해서 우리 모두가 신이 되고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무신론 사상가들도 신학을 사실 차용해서 많이 이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사실은 이 책의 어떤 이 저자분이 너무 신중하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맥락이 좀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너무 낙관적일 수는 있겠지만 어떤 교회의 부흥과는 다른 맥락에서 신학으로만 봐도 신학을 공부할 이유 그냥 일반 제가 그 완전히 종교와 신학과 교회에 1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더라도 워낙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다시금 좀 도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러려면 신의 역사를 또 신학의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중세시대로 회귀할 일은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분이 얘기하듯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어떤 그 개인의 어떤 교회와 떨어진 신학이 저는 한국에서 더 부흥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한 신학이나 신앙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거기서부터는 좀 계속 거리를 두고 회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신학의 그 어떤 미래는 양면성이고 되게 다면적이지 않나? 두 얼굴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신학이 왜 필요하고 일본 사회에서 왜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저자의 마지막 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신학은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에게 진정한 상대화를 가르치는 학문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고 신학은 현대 사회의 관용 없는 그릇된 절대주의, 그 반대편에 있는 무절제한 상대주의, 그리고 그 양쪽에 잠복해 있는 자기 절대화 모두를 거부하고 비판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신학과 그리스도교 역사의 잘못된 발전이 잉태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스도교가 본래 갖고 있던 모습과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일에 신학이 기여함으로써 신학은 오늘날 세계에 말을 건네고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나는 오늘날 세계에 깔려있는 심층적인 문제를 풀 실마리를 신학을 통해 찾아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신학은 파우스트의 물음에 새로운 방식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신학마저도 라는 탄식 대신 과연 신학은 이라는 말을 들으며 이 지적인 전통을 활용해보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숙고하게 될 것이다. 과연 윤희는 좋았습니다. 부끄럽네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에 빠지다 3회요. 4회. 34회죠? 34회. 4회요. 죄송합니다. 지금 34회는 이름이 너무 후카이 토모아키님의 신학을 다시 묻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게 종사자들이다 보니까 말이 좀 많아졌네요. 네.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